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어, 어제 저녁에 녹음한 게 다 날라가가지고 새벽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찍 일어났고요. 영상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를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상승과 하락 뭐 이런 거를 맞추기가 어렵죠. 또한 운 좋게 한두 번 뭐 상승 하락을 맞춰도 시기를 맞춰도 매도나 매수 가격까지 정확하게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만의 이제 치열한 공부를 통해서 나만의 관점을 먼저 만드시고 이후에 타인과 비교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남한테 의지를 하시면 결과가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각자 상황이랑 뭐 투자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역시도 가설일 수 있으니까 본인의 관점을 토대로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향후 전망 사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국이 시국이어서 이런 걸 해보는 거니까 좀 애교로 틀리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일단 근데 중요하니까 잠깐 복습을 할게요. 일단 저번에 여름까지 소폭 상승 후 가을 이후 하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ETF 불발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본 관점으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폭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 루나 이 천재지변 때문에 너무 많이 차트가 밑으로 꺼져 버렸죠. 그래서 엄청 밑에서 뭐 급등해봤자 우리가 예전에 상상했던 그 가격까지 못 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어, 그리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저는 5월, 6월 이렇게 좀 초반까지는 7월 초까지는 상승에 어, 어느 정도 상승을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게 이제 5월 20일 날 뭐 금리 발표가 나오고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국 봉쇄 완화 가능성, 러시아 전쟁 종결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 묵혀져 가지고 뭐 악재인지 호재인지 뭐 잊고 지내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악재였죠. 근데 너무 묵혀져 가지고 이제 호재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뭐 묵은 된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거의 저는 없다고 봤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는 이제 다 잊고 있지만 근데 되게 우연의 일치로 며칠 만에 갑자기 막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갑자기 봉쇄를 완화한다고 상하이가 20일까지 제로 코로나를 실현하겠다. 얘네들은 코로나를 조절할 수 있나 봐요. 20일까지는 제로로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는 괜찮아졌네 이제 풀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뭐 신규 확진자 수도 3주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고 봉쇄 50일 만에 주거 지역에 감염자가 0이 나왔다. 봐라, 우리가 봉쇄했더니 50일 만에 0 나온 거 봤냐? 보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는 정상화로 할 거고, 뭐 푸는 명분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괜찮아졌다. 근데 괜찮아졌다면서 또 방호복은 이렇게 입으면서 계산을 하고 참 재밌어서 이거 사진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논리 이거 미국에서 썼던 논리고요. 그걸 한국이 그대로 가져왔고 한국이 잠잠해지니까 이제 중국이 가져왔어요. 이게 막 이제 그 감염자 숫자가 늘었다가 이제 엄청 급증했다가 이제 좀 줄어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완화됐다고 우리 괜찮아졌다고 하면서 이제 푸는 거죠. 그 논리를 중국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푸니까 얘네들 지금 30년 만에 뭐 최악의 경제 상황 지금 뭐 난리가 났으니까 푸는 거 자체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 전쟁 끝나나 뭐 종전 가능성도 항상 저는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죠. 푸틴이 혈액암 수술 건강 이상설 뭐 재확산 이런 거 한두 개 제가 봤을 땐 그냥 넘겼어요. 뭐 카더라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매일경제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사진도 있어서 가져왔는데 뭔가 푸틴 형님이 수척해지고 갑자기 이렇게 눈도 좀 처지고 뭐 착해 보이고 뭐 불쌍해 보이고 뭐 이러시죠. 정말 좀 그리고 뭐 지금 이러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는 뭐 소문도 있고 굉장히 러시아도 곤란한 상황이다. 빨리 전쟁을 끝내든지 뭐 요래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는 더 힘들죠.
마리우폴 전투 종료 선언, 부상 병력 철수. 그러니까 일부 이 마리우폴이나 이런 지역에서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뭐 화염 공격을 통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상병들 목숨을 살리기 위해 더 이상 저항을 끝내고 병원으로 이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지쳐가는 와중에 이럴 때 이제 누가 명분을 던져줘야 종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 뭐 서방이든 간에 누군가 적절한 당근을 좀 포장해서 던져준다면 좀 단기적으로 쉽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복습한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이것도 복습이긴 한데 제가 되게 공들여서 썼던 게 이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유였죠. 뭐 영상이나 글에서 썼는데 뭐 요약하자면 트위터의 최대 목표는 이제 코인 지갑이다. 그리고 비밀 후원하기 기능도 넣을 거고 왜냐하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겠지만 뭐 마케팅도 하고 내 보존의 수단 내 돈 다 뺏어가잖아요. 부유세로 뺏어가고 전쟁으로 뺏어가고 뭐 인플레로 뺏어가고 그러니까 요런 데 이제 넣어놔야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소설을 제가 써봤었는데 일단 자기 돈부터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높으신 분들 로비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히 순서라고 봤고요. 근데 그런 관련 기사가 이제 서서히 뜨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5월 19일 날 코인으로 후원금을 받을까 말까 이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년부터 있었던 뭐 법이긴 한데 전면 금지가 됐다가 이제 갑자기 또 19년부터 이제 코인 엄청나게 쓰이고 가시성이 증가하지 않았냐 이런 트렌드 따라 우리는 이제 후원 받아도 되겠다 뭐 이런 논리를 피는 건데 뭐 정치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땡큐인 거고 뭐 머스크나 이런 부자들 입장에서도 뭐 코인을 돈으로 로비로 받아주면 땡큐인 거고 뭐 안 될 게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도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루나 사태도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스틴 선은 말씀드렸듯이 시겁했겠죠. 이 권도영 대표가 사실 자기였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예전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가리선이었어요. 별명이 아가리선. 너무나도 트위터로 입을 많이 털어가지고 뭐 사기꾼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뭐 별의별 걸 다 얘기했었죠. 심지어 이제 워런 버핏이랑 자기가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트위터로 뭔가 something big 뉴스가 트론에서 뭐 조만간 발생할 거야. 뭐 며칠 남았어. 뭐 계속 트위터 날려가지고 트론을 뭐 30% 40% 폭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권도영 이상으로 트윗을 많이 쳤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시겁하니까 이제 안 해도 될 말, 뭐 방어 논리, 뭐 현금화 이런 걸 하기 시작합니다. 트론 기반 USDC 유통량이 10억 개를 돌파했다. 어찌 보면 이 USDC는 그 뭐 블랙락이나 뭐 스타델 헤지펀드나 이런 분들 뭐 세력이죠. 살인 세력이었죠. 루나를 죽였던. 그 어찌 보면 경쟁자의 물량을 나 10억 개나 들고 있어. 나 너네 거 많이 들고 있고 나 너희 편이야. 뭐 이런 뭐 깨알 홍보를 하는 거죠. 나 공격하지 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후오비 글로벌 USDD 상장 예고. 그냥 상장하면 되는데 갑자기 후오비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뭐 라이브란 라이브는 다 켜고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USDD는 뭐 루나 같지 않아요. 뭐 안전하고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똥줄이 타면 이런 걸 하지 않나 싶었고요. 또 저스틴선이 USD 보유자 보상위에서 1000만 USDD 투입을 희망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도와준답니다. 왜냐면 이게 자기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가 이런 일 당하면 또 나 도와달라. 나도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우리 상부상조하자. 뭐 이런 뭐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스틴선은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말씀드렸지만 USDC 세력들은 만반의 준비를 뭐 4월 초 중순쯤에 계속 기사 제가 안내 드렸잖아요. 뭐 엄청나게 준비를 해놓고 루나를 이제 제거를 해버렸죠. 그래서 서클이 USDC 준비금으로 506억 달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현금과 미 국채로만 구성이 돼 있다. 굉장히 우린 안전하다.
그리고 서클이 이제 USDC 투명성 및 신뢰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보고서 이름 되게 재밌지 않나요? How to be stabl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테이블 할 건지 알려줄게. 어, 그리고 보고서 이름이 투명성과 트러스트의 신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전을 강조하는지 재밌어서 이것도 가져왔고요. 준비금은 블랙락이나 유행 멜론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에서 보관하니까 안전하다. 그리고 USDC 유통량은 506억 달러로 준비금과 같은 수준이다. 우리 돈 엄청 많다. 루나 같은 일 없을 거다. 지금 계속 이제 깨알 홍보를 하는 거죠. 치고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예전에는 USDT나 USDC는 뭐 스테이킹 할 때 1%, 2%밖에 이자를 안 줬어요. 근데 갑자기 UST란 게 나와가지고 20%씩 이자를 줬으니 얼마나 짜증나요. 뭐 고객 다 뺏겼겠죠. 그래서 장사 같이 못하겠다고 해서 이제 루나를 제거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이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위너가 다 가져가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서클이 루나 몰락에 USDC로 몰려. 그러니까 1달러 코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제 안전한 달러 기반 코인 사자면서 USDC의 시총이 65조 원, 역대 최고를 기록합니다. 이제 테라, USD는 시총이 이제 폭락해버리고 가루가 됐는데 USDC는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여기 갔던 분들이 다 여기로 넘어왔겠죠. 물론 이제 산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코인은 아니지만 시총이 늘어나면 뭐 예대 마진이나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거의 독식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위기고요. 하나 아쉬운 게 공격 타이밍이 정말 엄청나게 절묘했어요. 일단 UST 자체도 그 풀에서 이제 뭐 리뉴얼하고 한다고 UST를 잠깐 빼놨어요. 빼놓은 타이밍.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을 때 그 이 USDC 세력들 뭐 블랙락이나 뭐 시타델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뭐 8천만 불인가요? 엄청나게 폭락을 시켜버리니까 매도를 하니까 뭐 이제 대응이 더 안 됐던 그런 것도 있었던 데다가 이 루나의 뒷배가 소프트뱅크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때마침 이런 기사가 또 납니다. 최대 적자 낸 소뱅, 올해 신규 투자 줄일 것. 그러니까 이런 불장이었던 21년도에도 17조 원이나 순손실을 봤으니까 당연히 이제 방어적 기조로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권도영이 우리 힘들어요. 선생님 돈도 다 날라가겠어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야 나도 돈 없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당연히 됐겠죠. 그래서 소백만 멀쩡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죠.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들지만 정말 기관들, 금융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 마이너스 금액마저도 엄청 날 텐데 그런 또 사례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투자공사도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꽤 해가지고 근데 1분기 만에 손절 이미 팔아버렸어요. 이제 복구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분들 뭐 담당자 징계 받겠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국민연금도 이제 물렸다. 1분기에 미국 주식 조단위 손실. 이거는 그래도 물린 상태예요. 아직 안 팔았으니까 뭐 좀 더 버티시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낸스 이제 자오정펑 CEO도 되게 뭐 쿨한 척 괜찮은 척 했는데 1,500만 루나를 갖고 계세요. 보유 중이고 테라에 보상 요청할 계획. 그러니까 다들 뭐 피해자고 이런 큰 곳들은 더 큰 하락 이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힘든 상황이고 엊그제 보니까 공포 탐욕 지수가 8이더라고요. 제가 8은 이제 머리털 나서 처음 봤는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좋게 말하면 정말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소폭이든 대폭이든 간에 전반기 한 5월, 6월, 뭐 7월 초쯤 뭐 이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거들을 또 구체적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가결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년 더 이제 통화 정책을 지휘할 수 있게 됐는데 이분이 뭐 아시다시피 비둘기적 성향도 강하고 또 로비를 하면 잘 이게 먹혀요. 효과도 나고 또 이분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뭐 17일 날 뭐 컨퍼런스도 있다는데 여기저기서 향후 2번 정도 0.5% 올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6월, 7월 정도는 0.5%다.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기조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다. 금리는 큰 폭락을 금리 때문에 올 일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상황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그동안 못했던 거 하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뭐 공감이 되실 겁니다. 살아나는 매출, 식당 주점, 엔데믹 보인다. 그러니까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이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가장 최근인데 19.7% 증감, 매출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일상 회복의 지표로 숙취 해소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 주위에도 계셨는데 뭐 컨디션, 모닝케어, 여명 808 엄청 지금 팔리고 있고 뭐 프리미엄은 뭐 여명 808이 뭐 10,000원짜리가 있고 뭐 싼 건 6,000원짜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요것도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 어쨌든 요것도 오르고 있고 영화관도 부활을 하고 있고 근데 물론 이게 연말까지 갈 거라고 저는 좀 거기에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되고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오히려 안 좋으니까 이게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조가 뭐 지속되겠다 몇 달 정도는 그렇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코인 얘기로 돌아와서 코인은 이제 주식과 다르게 개별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하반기 ETF나 뭐 규제 하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른 이후에 이제 요런 하반기 호재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믿은 만큼 베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본인 판단이고 본인의 이제 역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련된 또 긍정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면 미 SEC가 위즈덤 트리의 BTC 현물 ETF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얘네들이 일단 한번 반려를 돼가지고 다시 재신청한 곳인데 일단 게리 겐슬러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는 일단은 한번 다 읽어볼게 다시 한번 보완해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놓고도 뭐 반려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일단 소개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뭐 현물 ETF에 거의 올인을 한 회사죠. 게다가 그 외에도 이제 유럽에서도 첫 ETF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인 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투자는 아니고 디지털 경제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왜냐면 미국 니네가 안 해주니까 지금 뭐 캐나다로 넘어가고 호주로 넘어가고 지금 유럽에 넘어가고 이러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걸 압박을 할 수 있는 SEC를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정말 ETF의 진심인 기업이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이라서 일단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건 이제 정말 핵심인데요. 영상의 제목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수상한 정황들 이렇게 제가 써봤었는데 지금 희망을 버리기에는 너무 수상해요. 저도 좀 오르면 파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 같은 사람 눈에는 또 이런 게 보여요. 되게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기사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현물 ETF 관련된 걸 텐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홍보에도 모자를 파네. 왜 비공개로 할까? 뭔가 로비를 하거나 뭔가 수상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더 찾았습니다. 일단 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SEC가 CFTC랑 일부 암호화폐 공동으로 규제를 합시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나눠 먹재요. SEC 지네가 다 독식하려고 질질 끌고 절대 남 안 주려고 했던 애들이 갑자기 CFTC랑 나눠 먹고 또 일부 뭐 뭔진 모르겠는데 나눠 먹자고 해요. 뭐 코인 A군, B군 나눠가지고 땅 따먹기처럼 야 이거는 니네가 관리하고 이거는 우리가 할게. A군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니네가 B군 해. 뭐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얼렁뚱땅 한 줄로 그냥 덜렁 쓰면서 그나마 이거라도 코인리스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뭔가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찝찝하고 뭔가 조금 일이 진척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 또 하나,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경영진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도 뭐 주가 폭락했는데 그리고 이 나라도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로 안 좋은 나라인데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같은 거대 기업이 두 개나 또 비공개래요.
왜 이렇게 비공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때로 가는데 이제 비공개. 물론 이제 화상회의이긴 하지만 코인베이스도 지금 3명이 뭐 회의를 한다고 하고 바이낸스도 뭐 좌우장펑해서 뭐 글로벌 확장 부문 부사장에서 최소 2명 이상이 회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게 수상하고 여기는 이제 현물 ETF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법정 화폐나 아니면 결제 수단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뭐 그 거래소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비공개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알려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뭔가 중요하고 자기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 언론에 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게? 어, 저는 긍정적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제가 그래서나 엄청 말을 많이 했던 중국인데요. 어제 기사입니다. 아, 그저께구나. 블록체인 플랫폼 만드는 중국 매우 중요한 기술. 갑자기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중. 이걸 BSN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기업용이라는 타이틀을 갑자기 붙였네요. 그들만의 논리로 이제 개인들 거는 뭐 별로 안 좋은 거, 뭐 도박, 그리고 기업용은 필요하지 않냐, 혁신적이지 않냐, 뭐 이런 지금 또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을 조용히 만들어 가고 있다고 CNBC가 전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얘네들이 한 말이에요. 조용히 하고 있대요. 그리고 CNBC도 나름 미국 경제신문으로 유명한 곳이 하니까 뭐 얼토당토 하는 기사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19년도에 시진핑이 정말 연설에서 블록체인에 대해 핵심 기술의 독립적 혁신의 중요한 돌파구.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그것도 정말 희망이 1도 안 보이는 하락장에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폭포수인데 갑자기 폭포수에서 뭐 이틀간 막 2, 30%씩 올라요. 이 하락장에서 나와서 더 비트코인 자체가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알트는 더 많이 올랐을 거고 하락장에서 나온 거라 더 뭐 드라마틱했던 것 같은데 이 자체도 되게 웃기죠. 갑자기 중요해졌고 조용히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엄청 얘기했는데 얘네 결국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긴 할 텐데 이제 돈 떨어진 거죠. 똥줄 타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좀 전기만 꽂으면 채굴하면 돈이 나오는데 그리고 디파이나 뭐 메타버스나 NFT나 돈 그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돈 없는데 그걸 안 써?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도 계속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 하는 건데 이 내로남불의 기준이 골드만삭스가 14년도에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었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은 혁신적인 거, 좋은 거, 그리고 비트코인은 도박, 튤립, 나쁜 거. 이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양방으로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뭐, 개미들 털어먹고. 그 개념을 중국이 지금도 써먹고 있는 거고, 한국도 계속 써먹고 있었던 거고, 얘네들이 참 나쁜 놈들인데, 하여튼, 내로남불 지금도 써먹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에 메살리 리포트에 여기에서도 뜬금없이 한 7월, 올해 7월쯤에 중국이 채굴 시장을 열 수 있다. 뭐 컴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짧게 써놔요.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돈 되는 걸 얘네가 왜 안 하나. 단지 이제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여기에 관련이 돼서 이제 이것도 한번 메모를 해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정황을 또 포착을 합니다. 17일 기사인데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비트코인의 세계 채굴 점유율이 중국이 2위를 복귀했대요. 뭐 심지어 이게 2022년 1월 시점의 데이터예요. 22년 1월. 그러니까 엄청 때려잡고 채굴 다 뺐고 뭐 이랬을 때의 지나기 뭐 한 두 달 지났을까요? 그때 당시의 데이터예요. 근데 이미 뭐 27%인가로 복귀를 했어요. 뭐 미국이 한 33%인가 그런데 뒤통수 엄청 때리는 거죠. 이것도 이럴 거니까 지금은 더 올랐을지 어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빠르면 여름쯤에 돌아온다. 돈도 없고 뭐 이게 돈이 되는데 또 요런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로남불 논리로 돌아오겠죠. 뭐 이런 논리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기사도 잘 찾아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뒤통수 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는 투자 고수들의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일수록 이제
긍정 대마왕이죠. 켄 피셔의 이제 책에서 제가 일부 발췌를 했는데요. 단기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IMF 시대가 물론 우리는 이제 서브프라임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폭락으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는 IMF가 있었죠. 근데 그 IMF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세계 증시의 동향을 보면 뭐 요때쯤 터졌겠죠. 근데 뭐 한 뭐 두 달, 세 달 이렇게 이제 쭉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폭락에는 V자 반등을 수반한다고 했잖아요. 또 스멀스멀 계속 올라서 결국은 연초에 비해서 24.3%를 상승을 기록하는 해가 IMF가 발생한 그 해예요. 그러니까 폭등한 해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폭락한 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죠. 요럴 때 팔고 요럴 때 파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데이터가 폭락 후에 이제 무서워서 파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폭락 후에 언젠간 이제 크게 폭등을 하겠죠. 그 첫 3개월의 상승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 이제 32년, 42년부터 쭉 첫 3개월 데이터 강세장으로 전환한 이후에 상승률을 보면 뭐 92%, 15%, 5%, 뭐 쭉 있는데 평균을 내면 한 20%. 그리고 뭐 서브프라임 때도 첫 3개월이 39.3%. 20년에 3월에 코로나 빔 때도 이 이상으로 올랐을 거예요. 반등이 어마어마한 거 보셨잖아요. 이때 이제 무서워서 뭐 팔고 아니면 이때 팔고 이러면은 이거 못 먹는 거예요. 복구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팔고 이때 판 사람이 이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고 뭐 잘해야 요 정도에 사시겠죠. 그러니까 첫 3개월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단기 상승이 기대는 된다는 이제 근거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연말로 갈수록은 정말 가을 이후에는 저는 후약으로 보고 있고 그 근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몇 개만 딱 추려보면 이제 서강대 교수님, 주식 고수시죠. 김영익 교수님도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모든 지표가 좋지 않아서 반등 시마다 매도를 하셔라. 근데 단기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 이분도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트 부산에 이제 10만 2천 명이 다녀갔다. 뭐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플레의 끝에는 미술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뒤에 인플레의 시기 뒤에 뭐 이게 폭등한다가 아니라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미술 시장 자체가 뭐 값이 안 매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고 NFT 그 붐 때도 보셨겠지만 아직 이 미술 시장도 아직 붐이 꺼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버블의 정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힘들 거다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무 일도 없으면 이제 후약으로 갈 거고 뭐 호재 발생하면 상승폭이 이제 부스터처럼 2단 점프처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그냥 가져왔어요. 이 비슷한 차트를 가져왔고 이 날짜는 무시하시고 그리고 일단 밑으로 화살표 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나가 이제 밑으로 꺼트렸으니까 차트가 밑으로 푹 꺼졌다는 걸 표현을 한 거고 한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 작년 7월쯤 상황이 요 정도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부침은 있겠지만 뭐 이러면서 이제 올 여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전망이 나뉘죠. 뭐 주식은 저는 제가 주식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코인은 이제 주식 간의 개별 이슈가 있잖아요. 현물 ETF, 뭐 리플, 뭐 법정 소송, 그리고 뭐 중국 컴백 종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터져준다면 올 여름에도 코인은 한 번 더 올랐다가 이제 뒤로 가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일단 가져와 봤고요. 이럴 때 제가 세력이라면 주식은 이렇게 떨어졌고 근데 코인은 개별 이슈로 올리면서 디커플링을 보인다면 정말 여기 주식하는 분들 이때 다 몰리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다 물려서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세력이라면 저는 이런 전략을 쓸 텐데 주식은 떨어지나 이제 요런 이슈들로 인해서 코인은 올려버리는 근데 제 마음 같진 않겠죠. 한번 그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어, 과거부터 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사실 뭐 가격 예측, 전망 이런 거 거의 안 해요.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근데 시기가 지금 시기인 만큼 현실적인 내용도 이제 담고 싶었고요. 근데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이제 제 논리를 주로 보시길 바랍니다. 뭐 오르고 내리기보다는 왜 오른다고 하는지, 내린다고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랑도 비교를 해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숙제를 드리자면 이제 내 코인에 대한 공부, 그리고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한번 본인이 판단을 해보셔서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운 좋게 왔다고 치면 이때 반등 시에 이제 대부분 매도를 할지 아니면 하반기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일부라도 여기에 베팅을 해볼지 그거를 한번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